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 연구단 맡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지금 제 발표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50분이고요. 지금부터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편하신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아시죠? 정확성입니다. 딱 지켜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빅데이터보다 안전한 미래, 지금부터 출발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의 브레이크 타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했던 과거, 두 번째는 대비하는 현재, 세 번째는 안전한 미래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험했던 과거입니다. 올해 유난히 아주 슬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12구 이태원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여름에 이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굉장히 많은 국민과 재산이 돌아가시고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1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지역 안전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생활안전 부분에서는 약 2.1%, 화재에서는 무려 26.3%의 국민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대전 아울렛 화재죠. 제가 지금 세종에서 와서 옷이 좀 두껍거든요. 이 북쪽으로 온다고 좀 따뜻하게 입었더니 엄청 덥습니다. 아무튼 2022년 대전 현대 아울렛 바로 세종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벌어졌고,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광주 학산에서 건축물이 해체 공사 현장에서 붕괴가 돼서 버스 정장을 덮치는 바람에 보행하시던 분들 무려 9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2021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정도, 화재 등 안전사고만 무려 3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자연재해나 재해 등이 이제 벌어지면서 건축물 도시공간의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건축물의 일정 부분 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후도는 점점 더 나이 먹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건축물이 지금 대략 주건축물 기준으로 734만 동쯤 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약 289만 동, 약 290만 동, 약 40% 정도가 노후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서울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안전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국민의 안전 불안감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재난재해 사건 사고가 앞에 쭉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벌어진 이 강남구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났고, 태풍 흰남노로 이제 포항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관악구에서는 반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사실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건축과 도시의 물리적 환경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개별 재난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막 대책을 세웁니다. 불이 났어. 그러면 화재 성능을 기준을 강화를 해야지. 화성 시랜드 이후에 건축물의 피반 규칙이라고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규칙이 생기고, 마지막 최근에는 2018년 제천 밀양 해제 이후에는 건축물관리법에서 화재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 기준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망자는 늘어요. 아니, 안전 기준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왜 사망자가 자꾸 느는 거야? 안전 기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장관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기준은 올라갔는데 안전 성능이 올라가지는 않은 거예요. 왜? 데이터 기반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재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물리 공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어디가 위험해, 그래서 위험한 부분의 성능을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현재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공간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저희가 소개를 좀 드렸는데, 건축이나 도시공간 분야의 연구를 하도록 정부 출연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정출연법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잘 모르실 거고요.
그냥 건축 분야의 KD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축 행정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행정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얘기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서 뭐 대표적으로 세움터 많이 쓰시잖아요. 세움터에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 정보라든지 기타 정보 많이 쓰실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건물 에너지 관련한 데이터들을 쓰실 텐데, 이거는 쓸만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쓸만한 데이터가 아니야? 행정 시스템을 원활히 돌리기 위한 행정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셋이 아닌 거예요. 앞에 2부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플랫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사실은 이건 행정 처리의 일종의 부산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공이 필요하다. 이 가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예전에 인형 눈알을 붙이기도 하고 봉투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가공 작업은 인공지능의 데이터셋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실험용 데이터 만드는 것과 대표적인 건축물 정의치 작업입니다. 많이 해보시지 않았나 보네요. GIS에서 눈알 붙이듯이 열심히 형상 정보를 붙이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건축물 침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건축물 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강남역입니다. 올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잠겼는데, 사실 제가 이 연구는 그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보고서가 올 12월 말까지여가지고 작년에 시작했으면 강남역 침수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상지는 바로 이 근처고요. 태상지에 있는 건축물은 약 1000동. 분석 조건은 강우량 데이터, 그 다음에 DIM 데이터를 연계해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게 인형 눈알 붙이듯이 열심히 이제 형상 정보를 붙인 작업인데,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로 침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일 피해가심했던 강남역 사거리 잠겨있는 모습이고요. 5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이 지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고 저희가 여기쯤 와 있거든요. 이게 30년 빈도고요. 90mm 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100mm 정도 오면은 요 흐린색 정도가 되는데요. 이 건물도 100mm가 오면, 여기 지하 1층이잖아요.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 이외에 공간 정보랑 건축물 정보를 결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오래된 건축물이 더 침수에 약할 건지, 어떤 용도가 더 약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기준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제일 위험한 것으로 가장 많은 용도가 나오고 있고요. 30년 초반 노후주택의 침수 비율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지하층 같은 경우에 비가 더 많이 올수록 지하층 침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전국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토지 특성 정보와 침수 이전 속성 정보를 결합하면은 과거에 침수 피해 이력이 있던 건축물의 쉐입 파일, 즉 형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에 노란색은 인형 눈알을 열심히 붙여가지고 건축물 위치를 정위치한 겁니다. 정위치했을 때 저 안에 숫자를 세면 우리는 침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 부설 건축물 포함해서 전체 건축물은 약 770만 동이고요. 그중에 6만 1000동이 침수 위선 안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빨리 얘네들은 차수벽을 설치해 주든가 뭐 역류 방지를 하든가 빨리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죠. 부산이 보시면 전체 건축물 중에 울산이 4.43%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요. 여기 혹시 뭐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얘에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수입 없죠. 왜 없냐면 침수 위선을 공공 데이터에 안 올려놓으셨어요. 여쭤보니까 조사를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의 함정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건축물 특성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이 좀 더 위험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자료 배포가 안 돼서 뭐 자료를 참조하시라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씩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는 그냥 빅데이터를 그냥 해석하고 분석한 겁니다.
요거는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예측하려고 그러는데 뭘 예측하냐? 불날 건축물. 대상지 쭉 정했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기계학습은 두 개로 나뉘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답을 알고 있으면 지도학습, 답을 모르면 비지도학습. 저는 불이 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 불났는지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학습을 했습니다. 서울시 대상으로 했고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불이 나는 5년 동안 나는 용도는 공동주택. 지역별 화재 발생 통계 GIS로 시각한 겁니다. 서울시나 소방서에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구별로 잘 발표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죠. 좀 빨갛죠. 화재 예방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점 단위로 불났던 2만 동을 쭉 도식화 해가지고요. 연계를 작업했는데 아까 인형 누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공공 데이터 결합하면 이게 최대치입니다. 89% 붙었어요. 나머지 10%는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위치를 알 수, 대장이 없거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후성정보 못 붙였고요. 네, 더 흉악한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 보았습니다. 이게 범죄 발생 데이터입니다. 범죄가 건축물이나 공간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이제 물리 형상과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대 범죄. 왜냐면 보이스피싱 이런 건 물리적 공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빼고요. 네, 쭉 해서 변수 구축해서 일단은 첫 번째 의사결정나무로 돌려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가 넘고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아이가 나머지 불날보다 확률상 3배가 높더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통해서 탭넷이라는 딥러닝 기법으로 돌렸더니 건축물의 연면적과 이 좀 흉악한 일이라서 재미나진 않습니다만 5대 범죄가 연관성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의 서울시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불 많이 난 데가 범죄도 많다. 즉, 재난은 하나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건축물의 형상이나 건축물의 위치나에 따라서 어려운 데가 더 어려운 일이 숫자로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높은 예측력은 아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데이터를 더 정교화해야겠습니다만 빨간색이 불이 났던 건물이 아니라 불이 날 걸로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어딘지 말씀드리면 잡혀가요. 네, 마지막 안전한 미래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예방 중심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사후 대책, 이태원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밀집에 대해서 무서워하세요. 맨날 신도림역에서 사람 끼어가고 구혜선에서 끼어가던 거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 이태원 사고를 딱 경험하고 나셔서 그 다음 날부터 답답해 죽겠어요. 112에서 신고 전화를.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막을 내면 예방안전을 위한 일종의 물리환경의 데이터댐 구축 자체가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 2017년쯤에 계속 주장을 해서 좀 비슷한 이제 국토부에서 건축 허브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오늘 다행히 저희 참석 주관해 주신 부동산원에서 이 부분을 실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이 나서 올해 1차 연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제발 잘 만들어서 예방안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 사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건축물 관련 데이터를 쓰신다면 앞으로 이 건물 아이디라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공간 정보 다루시면서 이거 굉장히 힘들어, 이거 해도 안 돼, 붙여도 안 돼,
돈 많이 들여도 안 돼.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데 사실은 건축물마다 고유 키가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만들어서 내년부터 배포 계획에 있고요. 내년부터 유통가는 데이터는 건축물 동 단위로 다 건물 아이디가 붙어서 공공 데이터로 배포될 겁니다. 배포되면은 그 키를 활용해서 연계하시면 변하지 않는 고유값이기 때문에 다른 이기종 데이터 연계가 굉장히 용이해지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를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네.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라는 말을 저희가 올해 정의를 했어요. 연구진에서. 이게 뭐냐면 건축물의 고유값과 건축물의 위치와 건축물의 형상과 건축물의 속성 요 네 가지를 연계하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프롭테크 포럼이잖아요. 프롭테크 데이터 비전 컨퍼런스. 사실은 프롭테크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우와 이렇게 범위가 넓은 아이가 있어? 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리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책에선 건조 환경이라고도 나오고 어디는 건축과 도시 공간이라고 나오지만 모두 부동산입니다. 굉장히 넓은 분야예요. 거기에 플러스 4차 산업 신기술까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들에서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전부 저는 너무 포장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에 너무 급급하다는 거죠. 서비스에 급급하면 결국은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확성. 부정확한 데이터로 서비스를 하면 서비스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은 사실은 빅데이터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프롭테크도 잘 되고 스마트 도시도 잘 되고 디지털 트윈도 잘 되고 메타버스도 종국엔 잘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풀 버전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